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누구나 정비를 맡겨야 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수리비가 의심된다면 좋은 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대자동차 블루헨즈는 과잉정비 금액의 최대 300% 보상.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헨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서 있었던 일들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정윤회 씨 문건, 이거 가지고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박지만 씨 미행 문건이 문제가 되고 있네요. 네, 네. 박관천 경쟁이 작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십상시로 시작된 검찰 수사 그리고 언론의 초점이 어떤 이유에선지 최근에는 미행설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그동안 박지만 미행설을 보도했던 시사저널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해 왔는데요. 오늘 박관천 경정이 이른바 박지만 미행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지만 회장으로부터 박경정이 작성한 미행 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경정은 A4 용지 서너 장가량의 미행 보고서를 박 회장의 측근인 전모 씨를 통해서 박 회장에게 전달했는데요. 검찰은 전날 체포한 박경정으로부터 관련 진술까지 확보하고 또 이것을 전달을 했던 전 씨 그리고 보고서에 언급된 인물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지금 마무리 순서로 가고 있나요? 잘 그렇죠. 모르겠는데 지금 네. 이 박관천 경정을 구속할 것 같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도봉구 한 병원에서 체포된 박관천 경정에 대해서요. 검찰은 청와대 문건 100여 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정에게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용서류 은닉죄 등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은 공공기록물 유포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보다 처벌 조항이 훨씬 강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회유설에 휘말린 서울경찰청 한모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땅콩 이야기로 갑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네. 오늘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죠. 그렇습니다. 연일 참 뉴스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 부사장은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승무원의 어깨를 밀친 게 사실이냐, 허위 진술을 지시했느냐 기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당시 승무원의 어깨를 밀치고 책자 케이스로 사무장의 손등을 찍는 등 폭행을 했다는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바탕으로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미국에서 발생한 만큼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죄질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훨씬 더 강도 높은 어떤 그 대가가 따르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당사자만큼이나 욕을 먹고 있는 국토부 요즘 참 배부를 것 같은데요. 지난 16일 조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해군 참모총장이 황기철 총장이죠. 네. 그런데 감사원이 이 황기철 해군 참모총장이
이 수상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에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인사 조치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네요. 그렇습니다. 통영함 비리 문제를 조사해온 감사원은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있었던 황 총장이 제안 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면서 오늘 국방부 장관에게 사실상 인사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 2008년부터 700억 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서 통영함 그리고 소해함에 탑재할 음파 탐지기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통영함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높은 멀티빔 형태의 음파 탐지기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사양이 굉장히 낮은 단일빔 형태의 제안 요청서를 작성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H3한 단독으로 입찰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비리로 지난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의 경우는 음파 탐지기의 성능 미달로 인해서 해군이 무려 2년째 인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군 소식인데요. 1년 7개월간 식물 인간 상태로 있다가 의식을 되찾은 구모 입영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육군은 집단 폭행은 없었다. 이렇게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오늘 이 구모 입영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분당 서울대병원 등과 협업해 재수사를 진행해 왔고 또 목격자 진술들을 받아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집단 폭행은 없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수사는 구모 입영의 후두부 상흔 발생 경위 그리고 구입영의 폭행 여부 또 환병의 초동수사 부실 의혹 등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특히 후두부 상흔과 관련해서는 춘천 성심병원의 기록 그리고 구입영 가족 등이 촬영한 사진을 분당 서울대병원에 자문 의뢰했는데 발병 당시 외상에 대한 증거는 없으며 상흔은 입원 후에 발생한 욕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3명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게 육군의 설명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죠. 네.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 등 이 세 사람이 비상대책위원 3명을 비상대책위원 네. 직을 오늘 사퇴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박지원, 정세균 의원은 전대 출마를 위해서 오늘 비대위원직을 사퇴했고요. 조만간 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이달 말에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후에 약 한 달 동안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2월 8일에 가서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사퇴 이후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조만간 출마 여부 등을 정리해서 밝힐 예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당 일각의 불출마 주장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박지원 의원과 정세균 의원도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가 이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러죠. 디폴트 위기에 직면했다고 그러죠. 지금 유가 하락 또 서방의 경제 제재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방의 경제 제재뿐만 아니라 유가 하락으로 경상수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요. 올 들어서만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 가치가 58%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어제 환율 방어에 나서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올렸는데요.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금리 인상폭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루블화 가치는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러시아가 디폴트나 또 모라토리움, 지불 유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산주국인 베네수엘라도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네. 향후 1년 내 디폴트 가능성이 97%에 달한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 태국의 주식시장도 침체에 빠졌고 브라질 국채시장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어서 네. 블룸버그는 지금 신흥국의 주식, 채권, 환율 시장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게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태국, 브라질, 베네수엘라 이런 신흥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흥국들도 위기에 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러시아발 금융시장의 불안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러시아를 비롯한 12개 신흥국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 노출액을 보니까요. 예. 전체 대외 여신의 한 10.5%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우리 시장에 직접 영향은 적겠지만
이런 신흥국의 위기가 국제금융시장 전반으로 확대되거나 또 그 유로존 경제를 억누를 경우에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오늘 그 내부 회의를 소집하면서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 코스피는 그 러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전날보다 그 3.97포인트 내린 그 1,900선으로 그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네. 주택담보대출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42조 원에 달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이 국민들이 상환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그 내수 침체에다가 대내 경제 불안으로 그 성장률에 따른 소득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또 총 부채 상환 비율 DTI 규제 완화로 대출은 크게 늘고 있어서 그 가계대출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그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54조 3천억 원인데 그 최근 1년간 주택을 담보로 한 추가 대출이 늘었고 또 이 대출이 기존 부채의 구조 개선이나 주택 구입에 쓰인 게 아니라 그 기존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 등을 빌린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연체율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몰리면 상환 부담이 커지고 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더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음 카카오가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네요. 네. 예. 기존에 우버 택시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다음 카카오는 오늘 그 서울 택시 운송 사업 조합 또 한국 스마트 카드와 제휴를 맺고서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전국에서 카카오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그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치한 다음에 택시를 부르면 그 이용자의 현재 위치나 지정한 장소로 택시가 오는데요. 그 기존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 콜택시 개념을 그 스마트폰 앱에 적용을 한 것으로 네. 그 기존의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 택시나 그 이지 택시와 모두 같은 방식입니다. 예. 이를 이용하려면은 그 기사용 앱 또 그리고 그 승객용 앱이 있어야 되는데요. 먼저 그 기사용 앱을 개발해서 분들을 모집을 하고 이제 이후에 승객용 앱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달 말부터 한 달간 그 2만 명 이상의 법인 택시 또 4만여 개인 택시 기사님들 대상으로 그 개별 가입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관건은 비용입니다. 그 현재 콜택시는 그 호출 비용 그 1,000원을 콜 회사와 택시 기사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갔는데 그렇죠. 예, 다음 카카오는 아직 이에 대해서 그 수익 모델이나 수수료 정책을 공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기존의 그 우버 택시는 이로써 강력한 경쟁자를 맡게 됐는데요. 네. 지금 우버는 그 투자 차원에서 승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고 또 택시 기사분들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주고 있는데도 현재 그 수십 대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여객기가 우리나라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본 라디아 공항에 비상 착륙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 우리 승객도 탑승했다면서요? 어제 오후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메리칸 항공 280편 보잉 777기가 난기류로 일본 나리타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네. 오후 7시 반쯤 일본 이시케하와현과 이바라키현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10분간 난기류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여객기는 일본 열도를 통과해서 오늘 새벽 나리타 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한국인 승객 5명을 포함해 12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승객 1명이 목을 심하게 다쳤고요. 승무원 1명도 왼쪽 어깨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승객들은 난기류를 만났을 때 추락하는 듯한 공포감에 휩싸여서 기내가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사고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과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교토교통성 소속 운수안전위원회는 사고조사관 3명을 파견해서 당시의 상황과 원인에 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열도상공에는 현재 폭탄 저기압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홋카이도를 중심으로 태풍과 맞먹는 순간 최대 풍속 50m의 강풍이 불고 있어서 네. 항공기와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키스탄 무장세력 탈레반 소식인데요. 그 학교에 가서 탈레를 자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생자 140여 명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학생이라니 세상에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 테러로 모두 141명이 목숨을 잃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예. 희생자 가운데 132명이 10대 청소년들이었는데요. 끔찍한 학교 테러는 수업이 한창이던 오전 이른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운영하는 학교에 탈레반 무장대원 7명이 침입했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6월 탈레반 소탕 작전을 전개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번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파키스탄 소녀 인권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에게 지난 2007년 총격을 가한 바로 그 단체입니다. 네. 이번 테러는 지난 2007년 카라치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150명이 숨진 이후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테러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공격이 이 말랄라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보복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주장하는 말랄라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테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러시아 경제가 지금 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루블화 가치 폭락으로 러시아가 이 경제 위기를 맞을 거라고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전해 주시죠. 네, 루블의 가치가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면서 오늘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로 한 번 6.5%포인트나 올리는 처방을 내놨는데요. 효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위기는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등 다른 산유국의 경제 위기로 이어질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외화를 쏟아붓다가는 내년 초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러시아 사태가 국제 금융위기의 그늘에서 벗어나려는 세계 경제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국제 유가와 서방 제재의 향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국영기업 등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하고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에는 무기 등 군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에 서명하기로 해서 러시아는 더 궁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두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북한에서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조선중앙TV와 라디오 등을 통해서 김정은 전 국방위원장 3주기 추모 특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3년 탈상을 끝내고 명실상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김정일 사망 이후 지난 3년간 북한의 변화 그리고 향후 김정은 체제의 전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3주기 아닙니까? 그런데 네네. 그 전에 그 김일성 사망 3주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번 3주기 행사를 보면 그 김일성 시대 때는 굉장한 그 90년대 초반 중반 상황이어서 북한 체제 위기의식이 굉장히 팽배해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장감이랄지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김정일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북한에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그렇게 특별한 특징은 보이지 않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좀 조용히 그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추모 분위기를 끌어내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차원의 그 행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조용하다 이렇게 느끼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권력 지형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중앙 추모대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더라도 지난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운구했던 행렬의 주요 인사들은 다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운구차를 호위하던 8명 중에 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여전히 이제 뭐 최고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김기남 비서하고 최태복 비서 정도만 건재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나머지 사람들 뭐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처형을 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리영호 군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그다음에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 우동축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이런 사람들은 지금 거의 그 활동이 정지된 이런 사람들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3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시대를 인적인 차원에서 지우기를 하고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그 인맥들을 구축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러면 지난 이제 3년의 탈상을 마치고 네네. 본격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행보를 짧게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의 3년 동안 행보는 김정일 위원장에게서 받은 유산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체제를 굳혀가는 그런 3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인 그 정치 행보랄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자신의 체제를 갖춰가는 그런 과정이 지난 3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서 주민 생활의 개선 문제랄지 또는 주민들과의 어떤 친화력 있는 지도자 이미지, 이런 부분들은 뭐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거의 빼닮은 그런 외모랄지 또는 행보를 계속 보이면서 뭔가 자신의 이미지를 김일성 주석에 오버랩 시켜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뭐 그런 모습도 보여줬다. 또 대외관계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행보를 보여줬고, 남관계 역시 북한이 또 김정은 체제 지난 3년 동안 대화 쪽에서 뭔가 상황들을 개선하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길들이기, 또 그 과정에서 남관계에서 북한이 판을 끌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보였던 그런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이 집권 이후에 추진한 핵 경제 병진 노선, 네네. 이거 무슨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는 뭐 아직도 진행형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요. 핵 경제 병진 노선이 상당히 보수적인 자신의 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방점은 저는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핵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양보가 또는 북한의 유연성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외교 부분이랄지 대외 관계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북중 관계도 굉장히 좀 그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서먹해지는, 네. 또 북미 관계도 최근에 뭐 그 억류자들을 석방을 하고 이런 제스처를 취했지만 역시 미국은 냉담한 모습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대외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진행형이지만 그렇게 그 성과를 보이는 이런 쪽의 흐름은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남북 대화의 가능성 있다고 네.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남북 대화 부분은 여전히 지금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남관계에 우리 정부도 그렇고 북측도 남관계에 뭔가 성과를 거두기보다는 네. 대외 관계랄지 또 내부 정치 뭐 이런 부분에 지금 발목이 잡혀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2015년이 광복 70주년입니다. 네. 해방 70주년이고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내년도 정도 외에는 뭐 남관계를 적극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은 박근혜 정부에게도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뭐 그렇게 보면 또 북한도 역시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남관계를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것도 본인에게 부담이 오는 것이고, 뭐 그런 점에서 2015년도에 그 상반기에 남관계 좀 현재 상황들을 좀 돌파하는 그런 노력들이 남북 당국에게서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뭐 대화의 의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실제로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안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은 뭐 상호 불신이 워낙 크다 상호 이렇게 불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남북 당국이 뭐 최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삐라살포 문제랄지 예. 또는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 관련된 문제랄지 여러 가지 지금 남북 당국이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예. 또 핵 문제의 진전도 나오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남북이 서로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만 지금 강하게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급 회담은 우리 쪽에서 제안해 놓은 상태죠? 제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이미 이제 그 시점은 지났습니다. 지났고 저쪽에서 답이 없은 거죠? 그렇습니다. 11월 말 정도에 하자고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예. 북한에서는 뭐 거기에 대한 이제 답이 없었고요. 네. 현재 이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지금 현재 뭐 미화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이런 국면들을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은 뭐 지금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그렇고요. 네. 또 남북 관계 차원에서 이제 경제 협력과 관련된 좀 더 열린 공간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뭐 상당히 특히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매우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좀 그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적으로 좀 해내는 그런 모습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6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특히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도심 진입하는데 철산대교부터 성산대교 북단까지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곽 쪽으로도 성산대교 북단부터 오목교 이렇게 시속 20-30km 미만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주변에 국회대로 이용해서 인천으로 가는 데는 영등포구청에서 목동교 지날 때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외곽과 이어지는 도로 중에 분당 수서로도 정체를 보이는데요.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까지, 외곽 쪽으로는 수서에서 복정까지 정체가 되고 있고 이 옆으로 가는 언주로도 내곡나들목에서 매봉터널 쪽으로 이동하는데 구간별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부근 그리고 여의 하류나들목부터 동작대교, 한남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조금 더 긴 구간 정체를 보이고 있는데 영동대교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가양대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집에만 집중해 25년간 8만여 세대를 공급해온 호반건설이 수원 호매실에 옵니다. 마트 공원을 더 가까이, 중심 상업시설을 편리하게. 지금 수원 호매실 지구에서 첫 민간 분양 브랜드 아파트 호반 베르디움을 만나보세요. 문의 1800-8355 호반건설. 12월 코란도 씨가 준비한 3가지 선물. 하나, 이자가 없다. 선수율 20% 내면 최대 3년까지 무이자. 둘, 취등록세가 없다. 일시불로 사면 취등록세 7% 지원. 셋, 그래서 부담이 없다. 놓칠 수 없는 혜택이 가득한 코란도 씨 윈터 페스티벌. 홈페이지 참조. 메리 쉐비, 크리스마스. 쉐보레,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3년 이상 된 차량 보유 고객이 스파크,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알페온 구매 시 30만 원 추가 할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2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숨기는 손 큰 사람. 토핑을 2배로 주니까 베이컨, 스테이크, 소세지, 오징어, 새우가 듬뿍, 빵 끝엔 크랜베리 크림치즈와 애플 시나몬이 꽉. 토핑이 2배. 토핑 킹. 와, 맛도 2배네. 1588-5588 피자헛. 지금 주문하면 미디엄 가격에 라지를.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건데요. 3040번님께서는 이렇게 국격을 떨어뜨릴 바에는 한진항공으로 바꾸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네요. 우리의 날개가 아니라 조씨 일가의 날개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8080번님께서는 대한항공사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나라 망신을 시킨 조 전 부사장을 가중처벌해야 합니다. 상반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세 남자의 정치 수다입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김경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께서는 요즘 이 정치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평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민심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요새 국민들이 청와대 문건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무슨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념이랄까요? 가치하고 뭐 유사한 반응이 나오죠. 그래서 네. 일단은 뭐 박 대통령을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우선 확연하게 갈리고요. 일단은 구분되고. 예, 다만 그 중간에. 매사에 그런데요, 뭐. 예,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묻는 게 이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은 사실은 주로 이제 이 대통령 지지도나 이런 것이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대통령의 어떤 소통의 미흡함이라든가 혹은 지금 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일일이 청와대에서 반응을 했잖아요. 어떤 주장이 나왔을 때 이거 아니다라고 계속 반응을 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 이제 가이드라인이 아니냐 그런 또 논란을 그렇죠. 그런 논란을 가져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분들인데요. 과연 지금 이제 검찰의 어떤 그런 수사 결론이 곧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믿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신뢰도의 문제가 지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우리나라가 워낙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워낙 없기 때문에 워낙 없어요. 네, 워낙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청와대의 그동안의 이런 이 행태가 과연 그런 신뢰를 얻기에 충분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되면 결국 뭐 계속 쪽으로 좀 야당은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이니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자고 계속 요구하게 될 테니까 결국 정치적으로 더욱더 큰 부담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큽니다. 특이하다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소위 보수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도 다 뭐 교체해라 말이죠. 뭐 이런 얘기 강도 높게 지금 주장들 하고 있고 또 집토끼 너무 믿지 마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경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일단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수사를 어느 정도 국민으로서 신뢰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신뢰도.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느냐 이제 이 두 가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28% 정도만 신뢰한다. 그러니까 한 7, 80% 정도는 신뢰하지 않는다. 굉장히 낮네요. 예. 그래서 그 수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홍성걸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청와대의 어떤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제 발언하셨던 부분들 또 새누리당 의원들 불러서 얘기했던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이 신뢰도에 이제 악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그 자살한 최모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최모경이 발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대통령 지지도와 관련해 가지고는 여론조사가 일부 여론조사는 지금 40% 미만대로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39% 정도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 그러는데 대체로 41%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정이 뭔가 이렇게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좀 회복을 해 가야 되는데 당장에 뭔가 반전의 모멘텀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결정적으로 뭔가 좀 이 민심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속칭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청와대 내부에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을 포함한 핵심 비서진들 또 전면적인 개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보수 언론에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왜 아까 좀 깊게 말씀하셨지만 왜 그 부모님들이 내 자식은 틀림없다 전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약에 계속된다면 대통령께서 참 그 일을 해나가시기가 대단히 지금 어렵게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이번에는 좀 결단을 좀 내리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게 어떤 결단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보수 언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자꾸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 사태만 가지고 지금 교체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2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누적되었던 여러 가지 인사상의 혼란 문제라든가 또 그 밖에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것이 그 문건이 돌아다녔을 때에 이것을 확인하고 회수하지 않았다든가 또는 묵살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소위 이 정무적 판단을 잘못한 그런 책임이 지금 이게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거든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 작성된 문건을 예를 들어서 이거 그야말로 내용은 분명히 찌라시 수준인데 이게 찌라시라고 한다면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금 찌라시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찌라시 생산 공장이냐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을 가더라도 지금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을 면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 그러고 내 심부름꾼이었고 충실한 심부름꾼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냐 이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제가 결단이라고 하는 건 인사를 비롯해서 이런 것인데 정말로 내각의 장관들이 각자 책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처음에 입후보하고 하실 때에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 언급하셨잖아요. 그거 사실은 제가 먼저 언급한 거예요, 그거? 책임 장관은 제가 딱 내놨더니 새누리당에서 싹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책임 장관, 책임 총리제가 진짜 책임 장관, 책임을 지는 장관, 또 책임을 지는 총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적 개편이 지금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개편이 필요하다. 인적 개편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당연히 해야 된다. 김기춘 비서님.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대통령의 뭔가 이 어떤 태도랄까 자세, 뭔가 직무 수행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번 사건 수사 과정에 이제 어떤 밝혀지는 과정에서 드러난 건데요.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들하고도 상시 대면에서 회의를 과연 하는가. 대면 보고라든가 대면 적다는 얘기죠. 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젊은 의원들이 제발 좀 얼굴 좀 보고 만나서 얘기 좀 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왜 진영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국민연금, 기초연금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문제 때문에 대통령에게 직접 좀 대면해서 보고해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못 받아서 화나서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월호 7시간 때도 사실은 대통령이 보고는 받았던 것은 분명하신 것 같은데 문제는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래서 대체로 추정되는 상황이 지금 서면 보고를 받으신 이런 상황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핵심 수석 비서관들조차도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때만 얼굴을 보는 이런 정도의 구조로 대통령이 물리적으로 어떤 이 대통령 직무를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일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적 교체 당연히 가야 되지만 인적 교체를 통해서 이 속칭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들, 총리가 대통령에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막고 블락킹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적 교체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 스스로 뭔가 근본적인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게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의 일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여성 대통령이시지만 과거의 역대 대통령들이 하는 걸 보면 대개 그 비서관들, 수석 비서관이나 기타 이런 그 측근들과 논의하는 시간은 뭐 조찬이라든가 이런 거 아침밥 먹으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오찬이나 이런 거는 대개 외부 상황이 많고요. 그다음에 거의 뭐 1년 365일 대부분을 그 외국 나가지 않으면 되게 만찬이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늦게 뭐 필요에 따라서 또 이 뭐 측근이라든가 이런 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업무 패턴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조찬 회의했다는 얘기도 별로 못 들어봤고 예, 오찬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어쩌다가 저녁 만찬이 있긴 한데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저녁 드시면은 반드시 또 그냥 뭐 이 관저로 들어가서 이제 그 보고서를 이제 늦게까지 보시면서 필요하면 전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면 뭐 늘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그 자주 만나는 사람 혹은 주변에 그 진을 치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진돗개 말씀하시는 거죠. 좋게 뭐 어떤 형태로 생각하셔도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힘이 크다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다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 네, 그래서 측근 뭐 실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지금 이러한 사태가 청와대 내부에서 지금 보고서로 찌라시라고 하는 수준의 보고서로 이렇게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그러한 내부 권력 관계에서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김 변호사 얘기처럼 이게 이렇게 그 일하는 방식 혹은 일하는 시간이 절대 시간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일하는 데 있어서 소위 말해서 대면에서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께서 일하시는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방식을 고수하신다면 상당한 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비효율적인 패턴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폐쇄적인 스타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타일 자체를 대통령이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어디선가 또 어느 시점인가 사고는 터진다. 오직 있으면 정의와 국회의장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제발 좀 만나서 좀 이게 해외에 갔다 오면 좀 설명도 좀 해주고 좀 만나 주시라. 국회의장이 그러니까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그 정도 얘기하실 정도면 비밀 전화도 통화가 안 되더라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께 그 얘기를 도대체 누가 고양이 목에 누가 이 방울을 걸느냐 이 얘기를 누가 진언을 해서 대통령 마음을 바꾸느냐 이 시점에는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보면. 전 국회의장 뭐 다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도 그랬대요. 대통령께서 어디 갔다 오셔도 국회의장한테는 뭐 연락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다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역대 정권에서 장관 지냈다는 사람들이 대통령 직접 만나서 이 무슨 저 현안을 얘기하고 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임 중에 뭐 한 번도 못 만났는 장관들도 뭐 많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의원 시절에도 국회의원 시절에도 그 국회의원 박근혜를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아, 그래요? 그 속칭 지금 요새 그 부속실 3인방이라고 하는 그분들을 통과하지 않으면 의원 시절에도 만나기 어려워서 다른 이전의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도대체 저 대통령 습관을 누가 어떻게 바꿔드릴 것인가. 이 부분이 지금 눈앞에 좀 불인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대통령의 이제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도 했고요. 역대 정권의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해법을 좀 찾아본다고 한다면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 대통령이 관여하는 일이 너무 많다. 장관이 할 일은 장관한테 다 하라고 하고 공사사장이 할 건 공사사장이 다 하게 하면 그 청와대에서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없지 않냐 말이죠. 그 일을 안 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시시콜콜 간섭을 하는데 대통령이 다 직접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밑에 사람들이 대통령을 팔아서 수도 없이 많은 일을 해왔다. 그게 역대 정권에서 나타난 실세 비리, 측근 비리 이런 것들 아닌가라고 하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고서 들어가면 김경진 변호사님. 결국은 지금 이재만 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호성 안봉근 이런 사람들이 보고서가 워낙 산더미처럼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그 핵심되는 부분 이렇게 접는다든지 이 요약 정리해서 이 부분 보시라고 하는 부분 대통령께서 그 부분만 우선적으로 보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지를 붙이거나 이렇게 접어놓거나. 아니, 워낙 태산같이 들어가니까. 워낙이 많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대통령도 이 물리적인 눈과 몸을 가진 인간인데 이걸 다 소화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서관 이 문고리 3인방이 그걸 소화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집어넣는데 문제는 이 문고리 3인방이 소화하는 능력만큼의 그 수준의 국정이 운영되는 거죠. 결국은 장관이나 총리가 직접
또는 비서실장이 직접 대면해서 보고를 한다면 최소한 이 수석 비서관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씹어서 대통령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께서 수석 비서관이나 장관들에게 권한 위임을 해야겠다. 아니 1급이라든지 실국장 같은 인사도 대통령 청와대에 올라가면 2달, 3달, 4달씩 지금 있다가 그냥 몇 달이 있다 내려온다는 그래요? 예. 그런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러고 그래서 제발 좀 장관에게 좀 인사 좀 이렇게 권한 위임하시고 본인은 그냥 장관들이 일 제대로 하는가 평가할 생각만 좀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게 이제 관피아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면 세월호 사태 이 사건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전직 관료들을 거기다 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대상자 선택이. 거기다가 뭐 선거 캠프에 일했던 사람들 뭐 전부 다 막 그냥 이력서 갖다 들이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이렇게 자꾸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다 또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제라는 게 그야말로 무소불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려면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대통령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돼서 그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대통령제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은 그건 그냥 혼신을 내 힘을 다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도 사실은 뭐냐면 책임 장관제, 책임 총리제 했으면 일이 이렇게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장관들이 이제 보면 이제 어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쩌다가 공무원 된 사람을 어공이라고 그러고. 그게 어공입니까? 네, 어쩌다 공무원 된 사람. 그렇죠. 뭐 늘공이라고 하는 건 늘 공무원이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공은 그렇다 치고 어공이 자기 부처의 공무원들을 통솔해서 리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관료가 아주 평생 거기서 이 복무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장관들이 어공이면서도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부하 직원들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통 과장급까지도 지금 청와대에서 좀 스크리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 되고 싶은 사람이 과장급의 스크린도 지금 저 청와대에서 한다 그러면 장관 말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관 누구 하는 사람들 최경환 장관은 굉장히 실세니까 그것도 드러나지만 그 외에 어떤 사람의 이름도 장관 이름이 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 장관이 아니라 비책임 장관이죠. 책임을 주었어야 무슨 책임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시콜콜 다 간섭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초심으로 돌아가서 책임 장관하고 책임 총리제 하고 그래서 대통령은 큰 것만 묶어서 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창조경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런 창조경제 활동에 대해서 거기에 모든 걸 전력을 다한다. 또 뭐 문화 융성을 위해서 문화에 관련된 걸 최선을 다한다. 이것처럼 국정과제 중심으로 대통령이 힘쓸 것을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권한 이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관이 스스로가 열심히 하고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해결책이 아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차관을 누구로 임명할 것이냐, 그건 전부 장관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옆에 있었던 분 이렇게 수기 같은 거 이렇게 책 읽어보면 딱 한 번 차관 인사를 대통령께서 부탁하는 걸 봤대요. 근데 굉장히 미안한 목소리를 지으면서 이거 내 의견인데 꼭 자네가 안 들어줘도 상관은 없는데 한번 좀 검토나 좀 해보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대통령이 장관한테 얘기하면서 차관. 그러니까 방금 홍성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과장급 인사까지 청와대에서 관여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장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전혀 없는 상태죠. 당초에 책임 장관제 얘기를 그 단어를 만든 사람이 저거든요. 잘 기억 못하실 텐데 제 머릿속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 장관이 주장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청와대에 수석 비서관들 8개를 다 없앤다고 그랬습니다. 문화부 무슨 복지 무슨 교육 무슨 그런 수석 비서관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좀 심하게 말했지만 청와대 비서 나부랭이들이 다 장관들을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쥐고 흔든다.
다 없애버려야. 맞습니다. 그래야 장관들이 책임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강 변호사님이 대선 당선 안 된 이유, 낙선하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없애놓으면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저는 이제 매니페스토 정책 선거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던 사람인데 그때 매니페스토로 내놓은 것이 책임 장관제였거든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언론 가져가서 써먹어서 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고맙습니다. 써준 걸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수석 비서관 없앤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안을 하는데 대통령이 정말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국정에 몰입하고 나머지들을 다 자기 맡은 업무를 하게 하려면 과감하게 업무를 포기해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아니, 그리고요. 사실 대통령 집무실이 왜 삼청동 청와대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천에도 하나 있어야 되고요. 요소에 다 만드시라고요? 과천 종합청사에도 가령 월요일 날은 과천 가서 집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오송에 가서도 과연 수요일 목요일 정도는 뭐 오송에서 집무하시고 또 거꾸로 청와대 안에 대통령 바로 옆방에 파티션 좀 쳐가지고 뭐 중요 핵심 장관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장관들 이거 오시면 뭐 아무 별일 없어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여기 들려라. 그래서 대통령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라.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합니까? 아니 어쨌든 거기 왔다 가면 물리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대통령 집무실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어요. 과천에 가면 그 회의실이 있는데요. 왜? 얼마든지 하죠. 그럼 문제는 대통령이 그쪽으로 말하자면 그 가는 거 뭐 세종시든 어딘가에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고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고 그런 행태가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떤 뭐 시설이 있으나 없으냐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잠깐 하셨는데 청와대가 지금 구조가 워낙 지금 청와대 위민관 이런 게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되게 오래됐어요? 그 건물이요? 굉장히 낡습니다. 아직 안 가보셨고 한번 저는 뭐 다른 것 때문에 한번 가서 구경을 했는데 그 구내 식당이고 뭐고 말이죠.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리고 뭐 수석 비서관 외에는 뭐 방도 없어요. 다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낡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재건축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할 때에는 그야말로 미국 대통령실처럼 백악관처럼 이렇게 대통령과 수석 비서관들이 아주 수시로 만날 수 있고 수시로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이 정말 정확하신 게요. 진짜 변호사님. 빨리 국회에서 좀 예산 좀 세워주셔야 돼요. 무슨 예산이요? 청와대 건물 새로 짓게. 청와대 건물 새로 짓게. 그래서 한 건물 안에 다 모여있게 해야 돼요. 한 건물에? 네. 지금은 그러니까 비서관들하고 대통령 집무동하고 따로 있어가지고 비서관들이 이 집무동에 오려면 자동차 타고 가야 된다면서요? 건물을 2번 받아야 된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은요. 저 광화문 청사 있거든요. 정부 광화문 청사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대통령 집무실을 놓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생각해 보든가 하여간 방법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정치 수다는 이번 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청와대라든가 또 내각의 역할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점을 좀 정리를 한마디씩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선 대통령도 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업무 일을 추진하는 체제도 바꿔야 되겠고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핵심은 결국은 대통령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구조는 소프트웨어적인 구조가 하나 있고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조가 하나 있고 그 두 가지. 근데 그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비서실에 이렇게 지금 문건 유출 사건 이것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기왕에 있었을 때는요 그 결과를 없었을 때보다 낫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청와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장관이나 정부 각 부처가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서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내리시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변화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거의 다 마무리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검찰 수사가? 그렇죠?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정도로 끝난다고요? 예. 뭐 조사할 게 많지 않아요? 조사할 게 많아 보이긴 한데 어쨌든 속칭 십상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10명이 같이 모임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없는 걸로 일단 되는 것 같고요. 문건 유출자는 지금 박경희하고 최경희로 이제 특정이 돼서 형사처벌하는 정도로 해서 끝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예. 홍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즉 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진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실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그러한 정치 한쪽 편에서는 지금 계속 안 믿고 있단 말이죠. 네. 이렇게 됐을 때 한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발목 잡혀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건 좀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예, 알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였습니다. 지금까지.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우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도전 앞에 불가능은 없었습니다. 자원은 유한하지만 창의는 무한하기에 포스코의 끝없는 도전주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위대함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네, 이참에 대한항공을 한진항공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0340번님께서는 대한이라는 단어는 민족의 정기를 담은 단어인데 이번 일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놀림거리가 되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깝습니다라고 적어주셨고요. 0806번님께서는 이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번 사건 당사자와 같은 무자격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획기적인 최신책을 마련해서 거듭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오늘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3040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1790번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이택상, 안홍진,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